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 25년 역사의 세계 제빵 대회장. 이날 심사위원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만든 거북선 모양의 빵 앞에서 프랑스 장인들이 침묵했습니다. 빵의 본고장, 프랑스입니다. 200년 전통의 바게트를 아침마다 굽는 나라, 크루아상 하나의 철학을 담는 나라, 제빵을 예술로 승격시킨 나라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부문 최고점, 창의성 부문 최고점, 맛 부문 최고점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창조하는 나라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K-팝은 유행이고 K-드라마는 일시적 현상이며 한식은 특이한 음식 정도로 치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빵마저 한국이 이겼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문화평론가 김태수입니다. 20년 넘게 한국 대중문화의 변화를 지켜봐왔죠. 그런 제가 파리 대회 소식을 들은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한국 세계 제빵 대회 우승.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달려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중심에 있던 나라가 아니란 걸 말이죠. 90년대만 해도 우리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음악 차트는 미국과 영국 것을 보고 드라마는 일본 것을 번역해서 봤으며 빵집은 프랑스 간판을 달아야 장사가 됐습니다. 무대 위에 오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배우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K-팝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를 장악하며 김치가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 메뉴에 당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빵까지.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엔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제빵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빵을 구운 게 아니란 걸 말이죠.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뒤에서 출발했지만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무시당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티나지 않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2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 방송국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입 작가였죠. PD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해외에 팔아보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요? 누가 봅니까? 그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PD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에 팔렸고 한류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이죠.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해내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제빵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프랑스 장인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한국의 이야기를 빵에 담아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소재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기술로, 맛으로, 철학으로 말이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제 세계 어디서든 1등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이죠.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뒤에서 시작했지만 결코 뒤에 머물지 않았던 나라. 그 나라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한국 드라마 수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한 일본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리우드처럼 돈을 쏟아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 이야기였으니까요. 가족, 희생, 책임, 눈물. 우리가 밥 먹듯 살아온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통하는구나. 그전까지 한국 드라마는 해외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스케일이 크고 일본 드라마는 섬세하며 유럽 드라마는 예술적이라 평가받을 때 한국 드라마는 그저 눈물 짜는 멜로물 정도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금이 중동까지 퍼졌고 겨울연가가 일본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태양의 후예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를 보나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진짜 같아서요. 한국 드라마엔 꾸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젊은이들은 사랑 앞에서 솔직하게 울고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한 프랑스 평론가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인간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가족, 우정, 사랑.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언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특별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죠. 그 진심이 화면을 통해 전달됐고 세계는 공감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대거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킹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장르도 소재도 연출 방식도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생존 게임이었지만 결국 가난과 빚에 짓눌린 사람들의 절박함을 그렸습니다.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 이야기지만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최근 미국 대학 강연에서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진짜였습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랑 앞에서의 설렘과 두려움이 그대로 화면에 담겼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는 유행이 아닙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한국 드라마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 각국에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판권을 사가며 한국 작가와 감독을 모셔가려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세계가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한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믿지 않던 나라에서 이야기 그 자체가 된 나라로 변했습니다. 2005년 저는 한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을 취재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춤도 노래도 외모도 뛰어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합격자는 단 5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연습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6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3번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할 겁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거든요. 제 노래를 세계에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으니까요. K-팝은 타고난 천재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하루 15시간 연습, 매주 반복되는 평가, 언제 데뷔할지 모르는 불안함. 그 모든 걸 견딘 사람만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국 가요는 국내에서만 소비됐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미국엔 팝이 있고 영국엔 록이 있으며 일본엔 J-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그들을 따라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이들은 한국어로 노래했지만 아시아 전역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노래가 좋다고 말이죠. 그리고 2010년대 방탄소년단이 등장했습니다. 빌보드 1위, 그래미 후보, UN 연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시아 그룹이 미국 팝 시장을 장악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습 과정이 담겨 있었죠. 새벽까지 이어지는 안무 연습, 수십 번 녹음하는 보컬 작업, 쓰러질 때까지 춤추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K-팝은 음악이 아니라 한국식 근성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완벽을 향한 집념,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 그게 K-팝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물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은 왜 이렇게 잘하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들은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세계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K-팝이 우연이 아니란 걸 말이죠. 철저한 시스템, 혹독한 훈련, 쉼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이제 세계 기준이 됐습니다. K-팝 아이돌 없이는 글로벌 음악 시장을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최근 미국 음악 프로듀서 한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K-팝 연습생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음악 교육이 아니라 인생 교육이네요. 맞습니다. K-팝은 단순히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아닙니다. 인내, 팀워크, 책임감, 프로 정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무대에 서고 세계는 그들의 무대를 보며 감동합니다. 한국은 이제 음악 강국입니다. 빌보드 차트에 한국 노래가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외우며 K-팝 콘서트가 매진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연습실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세계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2015년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메뉴판에 김치가 있었습니다. 발효 배추 요리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김치를 아시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 뉴욕에서 가장 핫한 음식입니다. 제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김치는 냄새 난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었으니까요. 한국 음식은 오랫동안 오해받았습니다. 너무 맵다, 너무 짜다, 냄새가 강하다. 서양인들은 고개를 저었고 한식당은 한인타운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밥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죠. 김치의 발효 원리를 설명하고 된장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한식의 철학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한식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건강식 열풍이 불면서 발효 음식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김치가 슈퍼푸드로 재평가됐으며 한식이 장수 식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유명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살펴봤고 한식당 주방에 들어가 조리법을 배웠으며 할머니들의 손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인의 밥상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김치 하나 담그는데 며칠이 걸리고 된장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며 한 끼 밥상 차리는데 수십 가지 반찬이 오릅니다. 그 모든 게 기다림과 손길의 결과물입니다.
서양 요리가 화학이라면 한식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료를 섞고 불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며 기다리는 요리였습니다. 세계는 그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2015년 미국 건강 매거진이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2018년 유럽 미슐랭 가이드에 한식당이 대거 등재됐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에서 한식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식은 이제 유행이 아니라 기준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한식을 참고하고 발효 음식을 배우고 싶다면 한국을 찾으며 진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 밥상에 앉습니다. 저는 최근 파리의 한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현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 프랑스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식을 먹으러 오셨나요? 그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뜬 뒤 답했습니다. 이 맛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거든요. 복잡하면서도 조화롭고 건강하면서도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식의 본질이었으니까요. 하나하나는 단순하지만 함께 어우러지면 완벽해지는 맛, 먹을수록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식. 그게 한국인의 밥상이었고 이제 세계인의 밥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한식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뉴욕 슈퍼마켓 진열대에 김치가 당당히 자리 잡고 런던 레스토랑 메뉴에 비빔밥이 올라가며 파리 요리 학교에서 한식 수업이 개설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음식을 소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다림과 철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국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을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버핏 티셔츠, 와이드 팬츠, 버킷햇. 심지어 한글이 새겨진 옷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나요? 그는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K 스타일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트렌드를 만드는 나라가 됐구나. 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따라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패션을 모방하고 일본 문화를 번역하며 유럽 스타일을 동경했습니다. 우리만의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한복은 명절에나 입는 옷이었고 한글은 촌스럽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한국적인 것은 오히려 숨기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한국적 요소를 당당히 무대에 올렸고 한국 디자이너들이 세계 패션쇼에 진출했으며 한국 메이크업이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한국 스타일이 독특하다고 세련됐다고 따라하고 싶다고 말이죠. 2015년쯤 K-뷰티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비크림, 쿠션 팩트, 시트 마스크.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 매장을 점령했습니다. 유럽 여성들이 한국 화장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미국 뷰티 유튜버들이 K-뷰티 영상을 올렸으며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을 찾아 화장품을 사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뷰티 강국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촉촉한 피부, 자연스러운 화장, 스킨케어 중심주의. 이 모든 게 K-뷰티가 만든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스트릿 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버핏, 레이어드, 미니멀리즘. 한국 젊은이들이 입는 옷이 파리와 뉴욕 거리에서 재현됐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한글 자체가 패션 아이템이 됐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외국인들이 입고 다니고 한글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한글 폰트가 디자인 요소로 활용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참고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입을지, 어떻게 화장할지, 어떻게 살지까지도요.
K컬처는 이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옷차림만이 아니라 말투, 행동, 가치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 예의, 공동체 의식. 한국적 가치가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재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미국 대학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한국 문화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입니다. 한국인들이 매일 사는 방식, 그게 곧 한국 문화예요. 그 학생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진짜니까요. 맞습니다. K컬처는 꾸며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평범하게 살아온 방식이 세계에 전달됐고, 세계는 그 진짜를 원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 과장이 아니라 일상, 허세가 아니라 솔직함. 그게 K컬처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따라하던 나라에서 따라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 스타일을 배우며 한국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속성입니다.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 그게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세계 제빵 대회 최종일. 저는 심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유럽 제빵 강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빵은 유럽의 전통이니까요. 200년, 300년 역사를 가진 빵집들이 즐비한 곳에서 한국이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한국팀이 만든 거북선 빵이 심사대 위에 올라왔을 때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거북선 모양을 완벽하게 재현한 빵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담겨 있었고 철학이 녹아 있었으며 기술이 집약돼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심사위원이 빵을 잘라 맛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빵의 본고장에서 빵을 평생 만들어온 장인이 한국 빵을 완벽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빵은 유행이 아닙니다. 전통과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프랑스에선 제빵사가 장인으로 대접받고 바게트 하나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기며 빵집이 동네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승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철학으로 승부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기술,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긴 지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모든 게 빵 하나에 담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만든 빵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빵이라고, 영혼이 담긴 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기술 부문 최고점, 창의성 부문 최고점, 맛 부문 최고점. 한국이 모든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시상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제빵사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번의 반죽, 수만 번의 시행착오,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국 제빵사들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유럽 장인들에게 배우러 갔고 전통 기법을 익혔으며 한국적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저는 한국 대표팀을 인터뷰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대표가 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해요. 저희는 진심으로 빵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그리고 이제 K제빵까지 모두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끝까지 완벽하게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 진심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다음 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창조하는 나라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도 기술도 깊이도 세계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땀 흘렸습니다. 세계 제빵 대회 금메달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아이돌, 드라마 작가, 한식 셰프, 뷰티 디자이너, 제빵사. 이들은 모두 다른 분야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티나지 않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저는 2010년 한 K-팝 연습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낸 뒤에야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나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무대에 서고 싶었으니까요. 그 눈빛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한식 셰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셰프는 30년간 같은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다른 메뉴는 안 만드나요? 그는 답했습니다. 이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의 김치찌개는 결국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습니다. 30년의 고집이 세계적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제빵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제빵사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반죽 온도, 발효 시간, 오븐 온도. 모든 걸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빵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천재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무대 위에서 빛나지만 그 뒤엔 수천 시간의 연습이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명작을 쓰지만 그 전엔 수백 번의 퇴짜가 있습니다. 한식 셰프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그 이면엔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빵사는 완벽한 빵을 굽지만 그 과정엔 수만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세계는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압니다. 그 결과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는지를요. 저는 최근 한 외국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K컬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일 흘린 땀이 양분이 됐고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뿌리가 됐으며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나무가 이제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맺어주며 씨앗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의 합입니다.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무대 위의 사람만이 아니라 무대 뒤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알고 있으니까요. 정상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밝았습니다. 밤새 글을 쓴 겁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부의 성과도 한 기업의 성과도 아니라는 걸 말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올린 결과였습니다. K-팝 아이돌이 세계 무대에 서면 팬들이 응원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하면 시청자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한식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면 요리사들이 박수칩니다. 제빵사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면 국민들이 환호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며 같이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실업자는 넘쳤으며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으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대국이 됐고 문화강국이 됐으며 기술 선진국이 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제빵.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 연습하고 있고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누군가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세계는 이제 말합니다. 한국은 뭐든 진심으로 한다. 맞습니다. 한국은 진심입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끝까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 한 국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 유럽 학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충분하다는 건 없어요. 항상 더 나아지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그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강한 거군요. 맞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미래를 향해 계속 달립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단계씩 정상에 올라온 나라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땀 흘렸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는지를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 쳐야 합니다. 무대 위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무대 뒤의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출근한 여러분,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책임진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챕터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세계는 계속 놀랄 겁니다. 한국이 또 무엇을 해냈는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담담히 답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라고요. 대한민국,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1등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정상을 향해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